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19일이고 목요일이네요. 어제 방사청 동영상을 통해서 이제 KF-21이 음속 돌파했다는 이야기를 접했어요. 뭐 의미 있는 일이죠. 그리고 개발이 이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뭐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올망졸망 꼭지로 이것의 좀 기술적인 의미가 뭐냐, 음속 돌파했다, 대단하다, 왜 대단한가, 무엇이 다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예. 자, 그래서 오늘은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은 잘 사람들이 다루지는 않는 부분일 것 같아요. 예. 제가 또 최근에 뭐 엔진 이야기를 몇 번 했잖아요. 부족한 지식에. 예, 그게 또 연장선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이게 그 방위사업팀 영상이고 1월 17일 날 그저께네요. 예, 동영상 어제 공개된지 모르겠습니다만 마하 1. 마하 1이라는 것은 오른쪽에 임무 통제실 화면에 1.0 딱 정확하게 찍힌 사진이 보이네요. 자, 마하 1이라는 것은 이게 소리의 속도가 어떤 정해진 환경에서 왔다 갔다 해요. 조건에 따라서 온도, 고도, 그러니까 밀도에 따라서 다르고 온도에 따라 다르고 이런 건데, 보통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물리 시간에 배울 때 보면은 340m죠. 초당. 예, 340m 간다는 것이고, 엄청나게 빠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빠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등산을 가서 메아리를 해보면 제법 걸리거든요. 돌아오는데. 또 그렇기 때문에 메아리가 우리한테 들리는 것이고, 속도가 적당히 느리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걸 시속으로 따지면은 1224, 뭐 계산에 따라서는 1230, 40이 되는데, 그거를 이제 돌파를 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전투기니까 당연히 이제 음속을 날아가는 건 당연한 것이고, 또 이게 들어있는 엔진, 이게 지금 GE의 F414 엔진인데, 이것이 뭐 F18에 들어가는 엔진하고 같은 거잖아요. 우리 F18보다 기체가 좀 작고 가볍거든요, 많이. 이게 똑같은 엔진이 두 개 들어가는 거니까 음속은 당연한 것이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처음으로 자체 디자인, 우리 스스로 디자인한 엔진인데,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의 노하우가 들어갔을 거고, 또 소프트웨어를 사용했을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시뮬레이션, 그럼 아이언버드, 뭐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렇게 하면 음속에 지나가도 음속을 통과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확신은 가지고 있었겠지만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처음. 그래서 그것이 모두 작동했다. 예, 우리가 가진 인력, 소프트웨어, 그리고 실험 방법, 이런 것들이 결과를 냈다. 이거가 이제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 미래에서 돌이켜 보면은 당연한 일인데 그걸 처음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르죠.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그래서 그 기체, 우리가 음속 이상을 날 수 있는 기체를 디자인할 수 있는 힘을 갖췄다. 그 다음에는 훨씬 적은 인력으로 훨씬 빨리 하겠죠. 이런 것을. 그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벌써 많이 있어요. 우리 뭐 무인기를 개발하고 있는 게 있고 다른 항공기를 또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게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속도도 한층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기체란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만 이건 일단 기체에 대한 이제 설계 기술이 확보됐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뭐 FA50 같은 것도 향후에 뭐 예를 들어서 국산 엔진 같은 게 들어간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는 남의 손 빌리지 않고. 그렇지만 아직 뭐 무장이나 그 외에 많은 부분들은 또 테스트가 진행이 되겠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초음속으로 날아갈 수 있는 기체의 안정감, 그걸 확보했다. 이런 걸 볼 수 있겠고, 이 밑에 방위사업청에서 잘 적은 것 같아요, 정리를. 뭐라고 해놨냐면은, 강한 공기 저항과 불안정한 공기 흐름을 견딜 수 있는 기체의 구조적 안정성을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게 제가 드린 말씀을 잘 정리한 거예요, 지금. 이거죠. 기체가 견딜 수 있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설계를 했고, 그런 재료를 다 모아서 만들어냈다. 다음부터는 빨라질 것이다. 우리가 썼던 소프트웨어도 적절하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아니라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왜 음속을 돌파한다는 것과 왜 강한 공기 저항과 불안정한 공기 흐름이라는 말이 나올까? 예. 이게 그거거든요. 음속을 비행할 수 있는 기체와 음속을 비행할 수 없는 기체,
디자인할 때부터, 설계할 때부터 그건 결정지어져 있겠죠. 그 비행기의 목적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민항기나 국내에서 쓰는 수송기 같은 거는 절대 음속을 돌파할 일이 없는 거죠. 예. 전투기는 당연히 음속을 돌파해야 돼요. 음속을 돌파한다는 것은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예를 들어서 뭐 아음속 하면 시속 800km, 900km 날을 수 있지만 초음속은 1200km인데 800에서 900으로 올라가는 거하고, 예를 들어서 1100에서 1200, 1300 올라가는 거는 같은 100km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천지 차이인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초음속을 돌파한다는 것은 그냥 속도가 쭉 올라가듯이 비행기의 부담이 쭉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마하 1, 음속이라는 소리의 속도라는 부분에서는 기체가 훨씬 강한 충격을 견딜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이제 해냈다는 거고, 그러면 왜 훨씬 강한 충격을 견뎌야 되느냐, 거기서. 그래서 디자인 될 때부터 이게 확실히 다르다는 거예요. 왜 음속을 돌파하는 기체가 더 튼튼한가? 그것은 음속을 돌파할 때 발생하는 충격파와 상관이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죠. 예. 자, 그 전에 이제 보면은 우리 이제 F414 엔진 이게 생겼죠. 예전에 제가 썼던 것인데, 이것의 이제 터보젯 엔진이죠. 이것의 기본적인 핵심은 공기를 왼쪽에서 압축해서 그걸 고온 고압으로 만들어서 불을 붙이기 좋게 만드는 거예요. 예, 산소가 부족하지 않게 쭉쭉 넣어주는 거죠. 그게 딱 합당한 비율이 있단 말이에요. 산소와 연료가 섞이는 비율이. 그걸 맞추기 위해서 앞에 펌프, 바람개비를 돌려서 공기를 모으고 불이 잘 붙을 수 있도록 온도도 적당히 올려놓는 거죠. 그 다음 점화, 폭발, 추진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이게 이제 우리 GE F414 엔진이고 우리 KF21에 들어가는 엔진이고 상당히 오래된 엔진이죠. 93년도에 나왔으니까. 근데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는 엔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체와 엔진을 동시에 개발하는 그런 부담을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실험 결과를 보면 더더욱 그래요. 둘 중에 하나는 확실한 게 있었어야 돼요. 우리는 엔진은 확실한 게 했던 거고 기체는 새로운 거잖아요. 예. 자, 기체가 확보가 되면 엔진 쪽으로도 넘어가겠죠. 그때는 기체는 확인된 것이고 엔진은 새로운 것이고 뭐 그런 짝이 되겠죠. 예. 자, 그러면 충격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여러모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쓸모가 있어요. 음속을 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부터 해가지고 향후는 이제 터보젯 뭐 제가 최근에도 뭐 터보 뭐죠 샤프트 뭐 터보 프롭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부족한 지식을 가지고 세상에 그게 머물러 있으면 좋은데 이미 우리는 초음속 대한 미사일 만들고 있고 극초음속 미사일까지도 아마 작년에 실험을 했을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앞서가요. 그쪽에서. 아, 러시아 다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거기는 이미 실전에 배치를 했으니까. 그래서 터보젯은 이미 오래된 기술이 될 수 있어요. 조만간에. 저는 그렇게 보여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램젯도 이해를 해야 되고 스크램젯까지 이해를 해야 되고 또 램젯 같은 것을 터보젯하고 섞은 엔진, 복합 엔진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까지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거기다 핵심은 음속이거든요. 음속을 돌파한다는 거. 그래서 이거 한번 잘 이해해 놓으시면은 과학적으로 이해하실 필요 없어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과학적으로는 좀 모순이 있더라도. 당연히 그 모순은 최소화시키려고 제가 신경 쓰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가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 음속을 돌파한다는 것은 마하 1이라는 것이고 마하 1은 뭐냐? 소리의 속도랑 같이 나른다는 거죠. 자, 특정한 조건에서 소리의 속도는 약 초속 340m. 이게 고도가 올라가고 이러면은 이 속도, 소리의 전파 속도가 느려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차이는 있는데 그냥 여기서 그렇게 말씀드리면 복잡하니까 일단 표준으로 쓰는 걸 하겠습니다. 340m 초속. 이걸 시속으로 바꾸면은 1235km 정도 돼요. 자, 이제 하나 이해를 해볼게요.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 밑에 사진 그림 보이시죠? 제가 레식스라는 채널에서 가져온 건데 우리가 호수에 잔잔한 물에다가 이 공을 탁 던져요. 이 테니스 공을 던졌죠. 그럼 파장이 생기는 거 다 아시죠? 물결이 치잖아요. 이렇게. 그죠? 자, 이거는 물에서 물결이 치죠. 이게 공기 중에서 소리가 전파되는 방식도 똑같아요. 이거예요. 파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딱 치면은 소리가 딱 나서 공기가 울리는 거죠. 진동을 막 하면서 저쪽 사람들 귀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그 속도가 얼마냐? 초속 340m가 나는 거예요. 즉 1km 정도 가는데 한 3초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포 사격 사진 같은 거 보면 포는 빵 발사를 하는 게 화면에는 보이는데 그거는 빛의 속도니까 예, 그거는 시속 30만 킬로죠. 예, 30만 킬로니까 시속 1200하고 천지 차이죠. 소리의 속도하고 빛의 속도는. 그래서 바로 즉각적으로 보이는 거죠. 대포가 빵 발사됐는데 소리는 조금 더 들리죠. 그 시간을 정확히 계산해 보면은 카메라하고 그 포를 발사했던 그 전차의 거리를 계산할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파동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핵심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단어가 소닉 붐이라는 영어 단어, 충격파, 우리말로 하면 음속을 돌파할 때 생기는 충격파. 여기서는 소닉 붐, 충격파 왔다 갔다 말을 쓰겠습니다. 예. 자, 소리는 파동이고 비행기가 공기 속에 빨리 지나가면서 거기도 뭔가를 만들겠죠. 떨림을 공기의 흐름에다가 뭔가를 자꾸 돌을 던지는 거랑 같은 셈이잖아요. 예, 직접 소리도 나고. 예, 그럼 거기서 음파가 계속 이렇게 퍼져 나가겠죠. 비행기가 가면서도 이런 파장이 공기 중에 초속 340m의 속도로. 자, 이게 재밌는 게 이거예요. 이게 아마 가장 핵심적인 부분 같아요. 예, 저도 이게 되게 신기해서, 이번 자료를 준비하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찾아봤습니다. 재미가 아주 있어요. 자, 여러분, 아까 공을 하나 떨어뜨렸잖아요. 잔잔한 물에. 근데 그 공에, 테니스 공에 줄이 매달려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 줄을 한쪽으로 당겨요, 이렇게. 그럼 파장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변하는 거예요. 공이 움직이는 쪽으로 파장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이렇게 겹겹이 쌓여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 파장들이 높아져요. 나중에 결국에 하나가 되거든요.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확 당기면은 이 물의 파장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가 않기 때문에 사람이 힘을 줘서 확 당기면 그걸 확 돌파를 할 수 있어요. 예. 우리는 전혀 못 느끼지만 실제적으로 물은 고생을 많이 하는 거예요. 파장끼리 계속 압축이 돼서가 결국엔 하나의 파장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흩어져 있는 파장보다는 훨씬 견고하고 단단하고 극복하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우리가 공을 당기는 힘에 비해서는 그게 미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못 느낄 따름이에요. 확 당기면 돼요. 속도가 느리잖아요. 이겁니다. 이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테니스 공을 비행기로 대체하시면 돼요. 그리고 속도가 초속 340m가 되는 어마어마한 속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위키피디아 자료예요. 또 조금 전에 테니스 공하고 똑같아요. 비행기가 저렇게 나가면 비행기 자체가 움직이는 것도 그렇고 소리가 나는 것도 그렇고 공기의 파장이 계속 뭔가 이제 교란이 생기겠죠. 그러면 파장이 계속 비행기가 움직이니까 그 주변으로 계속 상겨요. 비행기를 중심으로 쭉 퍼져 나가죠. 그런데 비행기는 추력이 있으니까 아까 테니스 공을 잡아당기는 것처럼 한쪽으로 밀고 나가요. 그러면 이놈의 파장이 가다가 자꾸 압축이 돼요. 비행기가 진행되는 방향으로. 아까 테니스 공도 확 잡아채니까 그걸 돌파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마하 1이 되면은 비행기가 진행하는 방향 쪽으로 공기의 파동이 겹쳐서 하나의 막을 이뤄요. 이렇게. 그래서 추력을 더 확 발생시키면은 연합이 된 공기가 아니고 파장을 돌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음속 돌파예요. 그게 마하 1이에요. 그래서 저기가 압력이 이미 많이 높아져 있어요. 저 부분에는. 이제는 우리가 몸으로 느낄 정도가 되는 거죠. 아까 물결에서도 그랬을 거예요. 여러 개의 물결이 겹쳐졌을 때. 그렇지만 미약하니까 우리가 확 제치면은 우리가 몸으로 느끼지 못할 정도의 힘만 가해도 그걸 돌파할 수 있었지만 여기는 아니에요. 압력도 올라가고 온도도 올라가요. 그러면서 그 막을 딱 돌파하게 되면은 충격파가 발생하는 거예요. 빵! 그래서 여러분도 최소한 한두 번은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이유 없이 하늘에서 갑자기 꽝 하면서 집하고 특히 유리창, 와장창 흔들리면서 큰 소음 들릴 때 있죠. 그게 충격파입니다. 비행기가 하늘 어디선가, 제트기가 대부분 전투기겠죠. 훈련 중에 음속 돌파를 한 거예요. 그럼 그 충격파가 땅에 전해진 거예요. 집이 울릴 정도의 충격파예요. 자, 그러면 이 충격파가 한번 딱 생기고 마느냐? 우리한테는 빵 하고 없어지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비행기는 저 진행 방향으로 소리의 속도보다 빠르게 진행하는 내내는 계속 저 청을 계속 깨면서 가기 때문에 충격파가 계속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충격파가 꽃갈콘을 만들어서 쫙 있어요.
저 충격파는 저 띠에만 있어요. 띠에만. 얇은 띠에 충격파를 계속 생기면서 꽃가, 충격파의 꽃가를 만들고 가는 거예요. 그 꽃가 안에는 비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음속으로 나르는 비행기가 기체적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게 이 이야기예요. 수십 배의 압력을 받아요. 예. 저 멀리 우리 뭐 수킬로미터 떨어진 뭐 수킬로 이상이 되겠죠. 하늘 우리 비행기 안 보이는 상태에서 그런 거니까. 거기도 집을 흔들릴 정도로 귀가 아플 정도 충격이 진해지는데 그걸 현장에 있는 비행기는 그 충격을 계속 겪으면서 가야 돼요. 그게 초음속 비행기가 의 기체가 갖춰야 될 당연한 요건이겠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1100에서 1300km 간다고 했을 때 그러면 뭐 시속 800에서 1000km 가는 거랑 뭐 다르죠. 그때는 음속이 있는 상태가 아니고 여기서는 음속을 돌파하는 거죠.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느냐면은 이거는 약간 비과학적인 설명인데 유사한 설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풍선 불잖아요. 자꾸 불면은 처음엔 쉬워요. 근데 이게 거의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 바람을 불기가 어려워지죠. 안에 압력이 높아지니까. 그런 상태가 마하 이상으로 마하에 도달할 때 그 소리에 그 뭐랄까 파장이 겹쳐지는 상태예요. 압력이 올라가요. 당연히 온도도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재보면 정확하게 재면 올랐을 거예요. 풍선 안의 온도가 압력이 높죠. 거기를 돌파한다는 것은 뭐냐? 그 상태에서 우리가 무리해서 힘을 확 줘서 이걸 불어 제끼면은 빵 터지죠. 그게 충격파예요. 네. 그게 음속 돌파할 때 생기는 일이에요. 거꾸로 그건 좀 무서우니까 입으로 불어서 풍선을 터뜨리는 거는 바람이 많이 들어있는 풍선에다가 바늘로 땅 찌르면 빡 하고 터지죠. 깜짝 놀라죠. 우리가 막 얼굴에 그게 와서 파편이 묻기도 하잖아요. 풍선에. 그것도 이 비행기 모양이 칼처럼 생겼잖아요. 그걸 뚫고 나가고 생긴 거예요. 그때 생기는 충격파. 엄청나게 큰 풍선, 단단한 풍선이 계속 깨지면서 가는 거예요. 계속 터지면서. 비행기가 터트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그 풍선이 빵 터지는 충격이 수 킬로미터 떨어진 사람 집에 창문을 흔들릴 정도로 센 충격을 견디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충격파예요. 그게 계속 음속으로 나르는 동안은 계속 진행이 되죠. 저 빨간 선이 이루어지는 저 꽃갈의 각도로. 저기서 충격파가 발생하는 구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저 한 시점만 한 지점만 딱 지날 때만 우리한테 충격이 와서 그렇지 이미 다른 쪽에서는 또 다른 사람이 충격을 느끼고 있겠죠. 옆 동네 사람, 옆 도시 사람 하면서. 그래서 이건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 한번 꽝 하고 막 음속을 돌파할 때 딱 끝나는 게 아니다. 한번 음속을 이상으로 나르는 하는 계속 지속되는 것이다. 자, 이 정도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충격파의 의미가 뭔지 아까 풍선의 그 사례가 이해하시기 좀 좋은 것 같아요. 불면 자꾸 힘들어지잖아요. 그 비행기도 음속에 다가가면 계속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음속인 비행기는 안 터진 풍선 속에서 바람 계속 부는 거예요. 조금 그 힘만 더 들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음속을 돌파할 때는 급격한 뭔가가 필요한 거죠. 꽝 하는 그 충격을 버텨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출력도 그걸 이겨내야 돼요. 훨씬 강한 바람을 불어넣어야 돼요. 그걸 터뜨리려면. 네. 그래서 음속을 나를 수 있는 비행기하고 음속을 못 나르는 비행기는 사진으로만 봐도 모양이 전혀 다르게 생긴 거예요. 사실 실제 속도 차이는 얼마 안 날 수 있어요. 그들도 뭐 900 몇십 킬로. 보통 아음속 수송기나 민간 항공기는 시속 900km 되잖아요. 거기서는 200km만 더 가면 음속인데 천지 차이죠. FA50은 뭐 최고 속도 마하 1점 얼마밖에 안 되는데도 모양이 전혀 다르죠. 예. 자, 그거 느끼시면 될까? 그래서 꽃갈콘 모양의 충격파가 지속적으로 비행기 진행 방향으로 생긴다. 이 그림처럼. 자, 이게 비행기가 지나가면서 충격파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저 충격파 꽃갈의 겉면에 충격파가 발생하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땅하고 딱 부딪히면은 지금 땅에 화살표 쭉 노란선 그어져 있죠. 저 부분이 계속 충격파가 들러오는 지역이에요. 예. 나는 저 노란선 중에 노란 띠에 한 점에 불과하지만 사실은 그 점들은 쭉 이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앞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죠. 이게 충격파입니다. 예. 그래서 이 충격파를 초음속 비행기가 만들면서 가는데 여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일단 기체적인 견고함이 필요한 거죠.
그죠? 그리고 기체의 구조에 따라서는 기체의 어느 부분인가에 따라서는 실제보다 훨씬 더 강한 충격파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프로펠러 아음속 비행기 같은 경우도 이 프로펠러는 엄청나게 빨리 돌잖아요. 프로펠러의 끝부분 같은 데서 음속을 초과해요. 예. 그러면 거기서 충격파가 발생을 하고 그 부속에 무리를 줘요. 예. 무리를 주면서 소리도 커져요, 아주. 예. 그래서 옛날 러시아의 그 동축 반전 수송기 그 터보프롭 엔진이 있었어요. 효율이 되게 좋아요. 반대로 도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충격파가 상당히 많이 발생해요. 그러면서 소리가 소음이 엄청나게 심하게 났었어요. 예,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런 걸 견뎌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충격파라는 게 꼭 초음속 비행기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상생활에도 느낄 수 있어요. 그 이야기는 조금 더 이따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초음속을 견뎌내기 위해서는 그 충격파를 견딜 수 있는 견고함, 그리고 초음속을 돌파할 수 있는, 마지막 갈수록 그게 밀도가 좀 높아지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돌파할 수 있는 엔진의 추력이 필요하다. 예, 이런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충격파가 얼마나 많이 이제 사람들을 성가시게 하는 부분이냐면, 이것도 크기에 따라 다르겠죠. 덩치가 크고 속도가 빠를수록 충격파도 크겠죠. 여러분도 아시는 초음속 여객기 콩코드인데 2003년에 마지막으로 운항을 했죠. 속도가 순항 속도가 마하 2 이상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게 승객이 들어가는 승객 숫자가 적고 비행기가 날씬해야 되니까, 그리고 연료도 많이 먹죠. 이제 그런 부분도 이게 이 기종이 단명하게 된 이유가 됐지만, 그거 이상으로 큰 이유가 뭐냐면은 이 비행기 노선에 있는 육지를 어느 정도 지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불만이 엄청나게 심한 거예요. 엄청난 충격파에 시달린 거예요. 동물들도 그렇겠죠. 예. 예. 그래서 초음속 여객기라는 것이 더 이상 등장하기가 어렵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 쪽에는 그게 있어요. 지상에 있어서의 충격파예요. 예. 지상을 안 날을 수가 없죠. 공항은 지상에 있으니까. 공항 근처 소음 피해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이건 엄청난 거예요. 지금 그냥 일반 항공기도 소음이 심하다고 불평들이 많은데 실제 심하고, 이런 거 오면은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단명하게 됐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초음속 여객기를 개발하겠다는 그런 이제 도전이 없는 건 아니에요. 계속 있어요. 보니까 있는데, 그중 핵심적인 기술이 뭐냐? 이 충격파를 줄이는 기술이에요. 없앨 수는 없겠죠. 초음속이니까. 그런데 지상에 전달은 안 되게, 전달 최소화되게, 이런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충격파, 현실에서 느낄 수 있는 게 밑에 거부터 말씀드릴게요. 밑에 그 K2 소총이죠. 이게 총구 속도가 얼마냐? 땅 발사했을 때, 총알이 딱 총구를 떠났을 때, 그때 K100탄을 쓰면 초속 920m, KM193탄을 쓰면 초속 960m가 나와요. 이게 아마 155mm 자주포도 이 정도 되고, 105mm 자주포 같은 경우는 한 400~500m 되는 것 같아요, 초속이. 예. 그래서 웬만한 총기는 딱 탄환의 속도가, 물론 이제 멀리 가면 속도가 떨어지겠죠. 딱 총구를 떠났을 때, 포구를 떠났을 때 속도는 다 음속이에요. 그죠? 음속이 340이죠. 그러니까 K100탄 쓰는 경우에 920m면 초속이 이게 마하 2.5점 되는 거예요. 예, 콩코드 속도가 비슷해요. 예. 자, 그러면 이 말이 뭐냐? 얘들이 조그맣지만 총소리가 큰 이유가 있어요. 거기서 충격파가 발생하는 거예요. 총알이 가면서 충격파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단지 얘들이 작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크게 안 들려서 크죠, 총소리. 그래도 예, 그렇다는 거고, 충격파가. 좀 이따 재밌는 사진 하나 제가 보여드릴 생각입니다만은, 그래서 권총탄 같은 경우는 아음속탄이 있어요. 아음속탄이. 그렇지만 소총부터는 전부 다 음속탄이라고 보시면 되고, 충격파가 발생한다. 그게 소리가 크다라는 것이고, 심지어는 저 위에 그림이 채찍인데, 채찍을 여러분 그렇게 채찍 가지고 놀아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어릴 때 이렇게 해서 뭐가 리듬이 한번 쫙 맞으면은 빡 끝단에서 빡 하고 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아주 큰 소리가. 평소에는 그런 소리 잘 안 나는데, 손목 스냅하고 이게 채찍의 움직임하고 잘 맞아떨어져서 타격을 딱 하게 되면 소리가 아주 크게 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아까 헬리콥터나 아까 프로펠러 비행기도 그 끝단에서 음속을 돌파해서 충격파가 발생한다, 그런 말씀 드렸죠. 그거랑 같은 경우예요. 예.
채찍의 끝단이 음속을 돌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충격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갑자기 유별나게 커지는 거예요. 예. 뭐 약간 기분 좋은 정도죠. 상쾌함을 주기도 하죠. 장난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걸 이제 그래서 음속을 돌파하는 충격파라는 게 뭐 초음속 비행기에만 있는 이야기는 아니다. 뭐 그런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거고. 자, 이거 한번 볼게요. K2 전차에 발사하는 모습인데 EBS 다큐인데 이게 초고속 카메라로 포탄을 추적하는 사진이에요. 여기에 보면 자세히 보시면 충격파, 꽃갈콘 모양의 충격파가 형성되는 게 보여요. 이 포구 초속도 이 당연히 아마 초속이 1000m 넘을 거예요. 초속 마하 3? 마하 3 넘을 거예요. 마하 3 그 언제가 될 거예요. 당연히 충격파가 발생하고 꽃갈이 형성되겠죠. 진행되는 탄환의 포탄의 둘레로. 그게 우리 귀에 전달되면 꽝 하는 거고 집이 울리고 그렇겠죠. 예. 자, 이거 한번 잘 살펴보세요. 예. 발표하는 모습을 초고속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 이제 먼저 뒤에 게 먼저 보이고 저 보면 이제 앞에 생기는 게 보이죠. 보이는 파장이 위력적이다. 파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아나운서가. 현존하는 전차 중에 가장 긴 표시는 여기 보시죠. 저 얇은 띠가 번져 나오는 것이 그리고 포탄 앞에도 저게 꽃갈이에요. 지금 쭉 이렇게. 저게 충격파입니다. 예. 자, 이게 되게 유용한 거 같아요. 충격파가 실제 생기는 모습을 보여준 거니까.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 거죠. 예. 자, 그래서 이게 이 채널에 이 영상에 이게 잘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예요. 좀 전에 포탄에서 보신 그 충격파를 비행기로 그리면 이렇게 돼요. 사실 이 비행기는 C130인데 음속을 날 수 없는 비행기죠. 그래서 그거는 조금 오류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음속을 돌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꽃갈 모양으로 충격파가 계속 생겨나가는 거예요. 충격파 옆으로 계속 벌어지겠죠. 우리 귀에 들어오면 꽝 하는 것이고 포탄이 폭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폭발하면서 튀어나오는 게 음속보다 훨씬 빠르게 튀어나가요. 그러니까 거기는 실제는 가까이 있는 경우에 포탄 같은 경우에는 그 충격파 때문에 사망이 되기도 하잖아요. 내장 파열 같은 게 돼가지고 날아가기도 하고. 그거 충격파예요. 거기는 뭐 음속에 여러 배 나오겠죠. 뭐 대여섯 배 정도가 아니고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폭탄이 꽝 하고 만드는 그 소리, 압력에 터져 나오는 것은 이 주변에 있는 공기가 전달할 수 있는 340m 초당 그거보다 훨씬 더 빠르죠. 그래서 그 충격파 자체가 비행기가 몇 킬로 하늘에 날라도 마하 1, 2 정도로 날라도 충격파가 우리 집을 흔드는데 폭탄이 거기서 마하 그거는 제가 봐서는 마하 10 이상도 넘을 거예요. 이제 추정입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분명히. 그 자체가 사람을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가까이 있으면 폭압이죠. 폭압. 그게 충격파죠. 예.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 폭압에 따라 날라오는 파편. 그거 좀 땅도 파이잖아요. 막 이렇게. 예. 그게 하늘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약간 순화된 형태로. 그래서 그 충격파의 크기는 그래서 포탄이 폭발하는 그런 화면 같은 거 보시면 고속 화면으로 찍은 거 보시면은 충격파가 번져 나가는 게 보여요. 빡빡빡빡빡빡 이렇게. 열 압력탄 같은 거 터질 때도 보면은 잘 보이죠 그런 게. 그런 겁니다. 그걸 비행기는 그건 포탄이고 그런 목적으로 디자인된 거잖아요. 나를 희생하면서 폭압을 만드는 게 충격파를 만드는 게 그들의 목적이고 장렬히 산화하는 것인데 비행기는 그게 아니잖아요. 안에 사람도 타고 있고 다른 임무도 수행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기술이라는 거죠. 자, 이게 충격파의 그 테두리에 실제 충격파의 핵심이죠. 이 내부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충격파가 번져가면서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주니까 그게 두께가 200나노미터예요. 200나노미터면 어느 정도냐? 사람의 머리카락이 평균 100 마이크로미터예요. 마이크로미터는 10의 6성분의 1이고 나노미터는 10의 9성분의 1이에요. 그 둘 단위는 1000배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보통 100 마이크로미터라니까 이거는 머리카락 굵기의 500분의 1. 아주 얇은 막. 여러분 좀 전에 보신 그 K2 전차 포탄 주변에 생긴 것은 머리카락 500분의 1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게 화면에 잡힌 거예요. 그리고 이게 딱 터지는 이 충격파에는 대기 압력이 29배가 돼요. 온도도 많이 올라가요. 이걸 기체가 견뎌야 돼요. 이걸. 네. 자, 그래서 초음속 기체와 아음속 기체는 다르다. 완전히. 디자인 자체 방향이 완전히 다르다. 아음속 기체에다가 쉽게 말해서 초음속으로 날 수 있는 엔진을 넣어도 초음속으로 비행하면 망가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이거 제 추정인데 아마 그럴 거예요.
엔진 출력만 높인다고 초음속으로 날아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예, 그거죠. 그리고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이제 우리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대기 압력이 29배기 이게 하는 이야기면 그렇게 이 채널의 특성을 봤을 때 거짓말을 하지는 않아요. 온도도 올라간다 많이. 그러면 이게 딱 뭐에 적당하냐 싶으면 우리 터보젯 엔진에 있어서 앞에 뭐랄까 압축기라고 그러죠. 공기를 압축하는 목적이 뭡니까? 피스톤 엔진보다 그게 훨씬 나은 게 뭐냐면 공기를 잘 압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그 바람개비가 이렇게 여러 개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온도도 올려요. 예, 공기에. 압력이 올라가면 온도도 오르죠, 또. 통상. 그럼 거기다가 점화를 시켜서 폭발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잘 보십시오. 그게 과거 엔진 같은 경우는 10배, 10몇 배 하지만 지금은 그 대기 압력을 높이는 비율이 훨씬 더 높아졌어요. 29배, 30배라는 것은 그 레인지에 있어요. 최신형 엔진의 공기 압축비. 그래서 램젯이라는 컨셉이 나온 겁니다. 이게 램젯 엔진. 아시죠? 야혼트. 그 기술이 인도로 가서 브라모스.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우리 스스로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초음속 대함 미사일. 다 이렇게 생겼죠. 앞에 뾰족한 꼭지 있는 게. 이게 램젯 엔진이에요. 여기에 그 충격파를 활용하는 거예요. 충격파가 비행기한테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 충격파의 성능을 잘 활용하면은 안에 복잡한 기구를 싹 빼고도 마하 3, 마하 4, 마하 5, 마하 4까지 갈 수 있는 초음속 엔진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램젯 엔진이에요. 자, 터보젯 엔진의 속도 한계는 마하 2.5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압력 뭐랄까 압축해가지고 뭐 점화해서 폭발시키는 그게 여러분 아까 암속 비행기도 프로펠러에서는 음속이 발생한다, 충격파 발생한다 말씀드렸죠. 이 제트 엔진의 안에 정말 많은 바람비비가 들어있는데 거기서 마하 2.5로 만약 비행기가 나른다 했을 때 그 안에는 얼마의 강력한 충격파가 형성될지 모르겠어요. 안에 움직이는 게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한계가 오는 게 그런 부분이 오히려 충격파가 한계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걸 견디게 만들려면 안에 구조체가 엄청나게 튼튼해져야 돼요. 그럼 무거워지고 커져요. 그럼 공기역학이 또 불리해져요. 그럼 충격파가 더 많이 생겨요.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 한계치가 마하 2.5로 설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본 제트기는 랩터든지 뭐 FA50이든지 KF21이든지 기존 엔진은 마하 2.5 정도밖에 못 나르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 마하 1 좀 넘는 마하 1과 2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예. 자, 저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저거의 한계의 주요 원인으로 생각되는 충격파를 되려 활용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램젯 엔진이에요. 그래서 안에 복잡한 구조가 없어져요. 이 정도 속도로 가려면은 내부에 뭐 바람비비 넣고 압축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복잡한 기계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힘들어져요. 예. 돈은 더 많이 들고. 그걸 극복하려다 보면 그 한계치가 더 크게 다가오고. 그래서 2.5라는 거예요. 자, 다음에 계기가 되면 한번 다루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건데 이게 그냥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자, 저 엔진의 출구 입구 쪽에서 공기가 이렇게 들어와요. 다양한 꽃갈이 생기고 있죠. 이게 충격파의 꽃갈이에요. 충격파의 꽃갈이에요. 램젯 엔진의 디자인은 이거예요. 그리고 이 기술에는 이미 수십 년 됐어요. 1960년대부터 연구한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 세계의 램젯 엔진에 기반을 둔 엔진은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 뒤로 얼마나 그 사이에 정성을 들여서 이걸 세련되게 가다듬었느냐, 안정되게 만드느냐 그 차이예요. 이 원리가 소개된 지는 오래됐어요. 자, 표면에 부딪히면 저런 충격파들이 계속 생기는데 충격파들이 계속 좀 겹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유념하셔야 될 게 이 충격파는 어디서 나오느냐? 꽃갈의 내부 공간에는 없어요. 꽃갈의 테두리에만 충격파가 있어요. 그죠? 그 충격파의 테두리에 아까 대기 압력의 30배 높은 온도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램젯 엔진의 핵심은 뭐냐면은 그 충격파를 한 군데 모으는 거예요. 이렇게 가운데 보면 모아져 있죠. 그러면 엔진을 충분히 구동시킬 수 있는 높은 압력을 가진 많은 양의 공기를 저 가운데 점에 집중시킬 수 있는 거예요. 바람개비, 압축기, 어떨 때는 뭐 10개 이상, 20개까지 여러 개, 1단, 2단, 3단으로 나눠져 있는 그런 압축기를 다 뺄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연기라는 축, 그건 뒤에 터빈으로 또 돌리는 거니까. 터빈도 필요 없죠. 싹 다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관만 하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충격파를 활용하면
이렇게 공기를 모은다는 거예요. 충격파들 겹치는 부분이 잘 엔진 쪽으로 잘 들어올 수 있게. 그래서 여기에다가 연료를 뿌려서 점화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게 램젯 엔진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아이러니하다. 터보 젯 엔진까지는 엔진을 사용해서 마하 2.5까지 올릴 때는 이 충격파라는 것이 큰 저해 요인이었을 텐데 그 이상 그 다음 단계를 날릴 수 있는 엔진은 그 충격파를 되려 이용하는 엔진이 된다. 그런데 이 엔진은 충격파가 발생해야지 작동하는 엔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비행기가 마하 1 이상은 올라가야 된다. 그때까지는 다른 도구가 필요하다. 엔진을 마하 1까지 올릴 도구는. 그게 로켓 부스트일 수도 있고 항공기 엔진으로 쓰자면 터보젯 엔진하고 같이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합 엔진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마하 1, 2 정도까지는 터보젯 엔진, 애프터버너 쓸 필요 없이 그걸 쓰고 마하 2 이상에서는 이 엔진을 쓰고 껐다 켰다가 돼야 된다. 우리가 그런 움직임을 보여줘 지금. 네. 자, 오늘 KF-21 음속 돌파 이야기를 가지고 충격파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